위전부 투자 전략 연구소입니다. 지난 시간들 통해서 CBVR 전략,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인 로직은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오늘은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해요. CBVR 전략의 그 왜라는 질문에요. 보내주신 자료 있죠? CBVR 프레임워크 분석과 이론적 토대 PDF. 네, 바로 이 문서를 가지고요. 이 전략의 어떤 핵심적인 분석 내용, 그리고 그 속에 깔린 이론적 기반, 이걸 좀 깊게 파고들면서요. 도대체 무엇이 CBVR을 이렇게 단단하고 또 남다르게 만드는 걸까? 그 비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를 넘어서 그 설계 뒤에 숨어있는 어떤 철학, 또 원칙들, 이걸 이해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CBVR이 처음 만들어질 때 어떤 문제를 풀려고 했는지 그 근본적인 고민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투자 전략들, 특히 AI 기반이다 뭐다 하는 것들이 사실 좀 속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 같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니까 좀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도 많고요.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아무리 잘 분석해도 실제 시장에서는 그 예측이 틀리는 경우도 허다했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CBVR은 아예 접근 방식을 좀 다르게 가져갔습니다. 그 보내주신 분석 자료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미래를 맞춰서 뭘 살까? 이 질문보다는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어떻게 다룰까? 그러니까 대응의 관점으로 바꾼 거죠. 이게 바로 CBVR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투명성, 그리고 건전성과 바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냥 또 하나의 복잡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장을 보고 대응하는 새로운 개념 틀 위에서 이걸 만들어 보자, 이런 거였죠. 네, 그러니까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막 높이는 데 애쓰기보다는요. 시장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움직임의 특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격이 보통 어떤 범위 안에서 움직이려는 경향 같은 거, 이런 관찰 가능한 현상에 좀 더 주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움직임에 그냥 체계적으로 반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복잡한 예측보다는 관찰하고 대응하고 시스템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걸 더 중요하게 본 접근입니다. 네, 저번에 저희가 CBVR 핵심 엔진으로 3중 필터 시스템 말씀드렸죠? 레벨, 스피드, 트렌드 필터. 이게 이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본다고요. 오늘은 바로 그 CBVR 프레임워크 분석과 이론적 토대, 이 자료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온 그 속구조를 한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정보를 딱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고 결국 투자 결정까지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 단계는 중심 경향 측정인데요. 이게 뭐냐면 시장의 단기적인 무게중심, 그러니까 중심 가격이 어디쯤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분석 자료를 보면 기준 지수,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는 KODX 200 ETF 같은 거죠. 것의 지수 이동 평균 EMA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예시로는 14일 EMA를 들고 있는데 이 EMA라는 게 최근 가격 변화에 좀 더 무게를 두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 상태를 더 민감하게 잡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층 밴드 설정입니다. 그냥 중심선 하나만 딱 긋는 게 아니고요. 이 EMA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대칭적으로 여러 단계의 밴드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료에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총 4단계, 8개 가격대를 설정하는 예시가 나와요. 이게 왜 있냐면 기준 지수 가격이 중심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그 벗어난 강도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측정하려고 만든 정교한 장치인 거죠. 단순히 선을 넘었냐 아니냐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벗어났나, 이걸 보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레버리지 통제입니다. 실제 투자는 레버리지 ETF,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지수를 2배로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인버스 ETF, 이 둘의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해요. 이 비중을 그 분석 자료 코드 예시에서는 웨이트 티커 1 이런 변수로 표현했던데요. 기준 지수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밴드 중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레버리지 ETF 비중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비중값이 1.0이다. 이러면 레버리지 ETF에 100% 투자해서 상승에 2배로 거는 거고요. 만약에 0.1 수준이다. 그러면 상승 베팅은 거의 안 하고 대부분 인버스 ETF로 바꿔서 하락 위험에 대비하는 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산다,
판다 또는 뭐 들어간다, 나온다 이런 흑백 논리가 아니네요. 가격이 중심에서 얼마나 또 어느 정도 세기로 벗어났는지 그걸 보고 레버리지의 강도 자체를 아주 섬세하게 조절하는 거군요. 마치 운전할 때 길 상태 보고 엑셀 밟는 강도를 조절하듯이요. 굉장히 동적인 접근 방식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분석 자료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 중 하나가 이거예요. CBBR이 시장 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 바로 평상 국면, 노멀 페이즈, 그리고 예외 국면, 익셉션 페이즈 이렇게 둘입니다. 우선 평상 국면 로직부터 보면요. 이때는 CBBR이 기본적으로 평균 회귀, 영어로는 mean reversion이라고 하죠. 이 시장 경향성에 기반해서 작동합니다. 가격이라는 게 길게 보면 결국에는 그 평균 수준으로 돌아오려는 힘이 있다. 뭐 이런 가정이죠. 그래서 기준 지수 가격이 갑자기 너무 올라서 설정해 놓은 위쪽 밴드를 뚫고 나갔다. 이러면 시스템은 곧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보고 레버리지 ETF 비중을 줄이거나 인버스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반대로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아래쪽 밴드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다시 오르겠지 기대하면서 레버리지 ETF 비중을 늘리는, 그러니까 소위 역추세 전략을 쓰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그 닫힌 밴드랑 레버리지 비중 조절 메커니즘이 바로 이 평상 국면에서 핵심적으로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예외 국면 로직입니다. 이건 뭐냐면 시장이 평소에 그 평균 회귀 가정을 벗어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발동하는 특별 규칙들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예외 규칙들이 그냥 과거 데이터 보고 이때 손해봤네 그럼 이런 규칙 넣자 이렇게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요. 시장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아주 유명한 투자 대가들의 철학에 기반해서 미리 명확하게 원칙으로 정해둔 거라는 거죠. 자료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예외 규칙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마크 스피치나겔 규칙입니다. 이건 극단적인 시장 폭락 위험, 그 테일 리스크라고 하죠. 이걸 효과적으로 피하기 위한 아주 방어적인 논리에 기반합니다. 분석 내용을 좀 보면요. 코스피 200 지수가 구조적으로 뭔가 약세 신호를 보일 때 예를 들어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고 동시에 MACD 같은 모멘텀 지표도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이런 명확한 약세 상황에서요. 동시에 코덱스 인버스 ETF는 반대로 뚜렷한 강세 신호를 보일 때 예를 들어 121선 위로 올라가고 MACD는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죠. 즉 시장 전체는 약한데 하락 배팅 쪽은 강한 게 동시에 명백하게 확인될 때 그때 이 규칙이 발동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딱 발생하면 시스템은 평상시에 그 평균 회귀 로직을 바로 멈추고요. 강제로 레버리지 ETF 비중을 0%로 만들고 인버스 ETF 비중을 100%로 확 바꿔버립니다. 이게 바로 스피치나겔이 자기 책 같은 데서 계속 강조하는 생존 우선주의 철학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 것, 파산을 피하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복리로 불려나가는 거, 기하평균 수익률, 이걸 최우선으로 삼는 그 철학을 시스템에 그대로 심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지 소로스 규칙입니다. 이건 시장의 재귀성, 리플렉시비티, 이론하고 추세 추종, 논리의 바탕을 둔 건데요. 분석 자료 설명을 보면 ADX 지수처럼 추세의 강도를 재는 지표가 어떤 기준값, 예시에선 25를 넘어서 시장에 아주 강한 추세가 만들어졌다는 신호가 나오고 동시에 기준지수 가격이 아까 그 설정한 엔벨로프 밴드의 맨 위쪽 어퍼4 밴드마저 뚫고 올라가는 그런 폭발적인 상승 모멘텀이 확인될 때 이때 이 규칙이 작동합니다. 이럴 때는 시스템이 너무 올랐네 곧 평균으로 돌아가겠지 하면서 매도하는 평상시 로직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요. 강제로 레버리지 ETF 비중을 100%로 최대로 끌어올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소로스가 말한 것처럼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나 인식이 바뀌면 그게 실제 가격에 영향을 주고 또 그 바뀐 가격이 다시 참여자들의 기대를 더 강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자기 강화 피드백 고리, 일종의 붐 버스트 사이클에서 붐 단계 같은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평균으로 돌아올 걸 기대하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강한 추세에 그냥 적극적으로 올라타서 수익 기회를 최대한 잡으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인 겁니다. 와,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가격이 평균으로 돌아갈 거다. 이걸 기본으로 깔고 가다가 시장이 아주 극단적인 공포 상태, 스피치나겔 규칙이나 아니면 아주 강력한 탐욕과 추세 상태, 소로스 규칙에 들어갔다. 이렇게 시스템이 판단하면 마치 그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처럼
그 상황에 딱 맞는 거장들의 철학을 따라서 특별 모드로 전환된다는 거잖아요. 야, 단순히 뭐 기술적 지표 몇 개 조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정말 깊게 이해하고 어떤 철학적인 기반 위에서 설계됐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정교하고 심지어 자기 기본 원칙인 평균 회계를 뒤집는 예외 규칙까지 가지고 있다면 혹시 이거 과거 데이터에만 너무 완벽하게 짜맞춘 거 아닌가? 그 과체적화, 오버피팅이라고 하죠. 그럴 위험은 없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과최적화, 이거 정교함을 추구하는 많은 퀀트 전략들이 진짜 쉽게 빠지는 함정이거든요. CBVR 프레임워크 분석과 이론적 토대, 이 분석 자료에서도 바로 이 과최적화 문제를 막기 위한 핵심 설계 원칙으로 높은 리밸런싱 임계값, 리밸런싱 threshold 설정을 아주 강조합니다. 자료에 나온 코스피 모델 예시에서는 이 값을 6%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노이즈 필터 역할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 6% 임계값이 뭘 하냐면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직전에 리밸런싱을 하고 나서 기준 지수 가격이 그때 대비해서 플러스 6% 이상 크게 변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아무런 매매 신호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기존 포지션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뭐 일상적인 자잘한 등락이나 단기적인 변동성, 소위 말하는 노이즈는 그냥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걸러내는 장치인 셈이죠. 6% 이상 움직여야만 반응한다. 네, 그렇죠. 이런 설계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첫째는 거래 빈도가 극도로 낮아진다는 거예요. 오직 시장에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될 만큼 의미 있는 큰 폭의 변동이 있을 때만 시스템이 움직이니까 거래 횟수가 자연스럽게 확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분석 자료에 나온 코스피 모델 장기 백테스트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를 보면요. 총 리밸런싱 횟수가 108번밖에 안 돼요. 이걸 연 평균으로 따지면 약 7.2회 수준이거든요. 매달 기계적으로 리밸런싱하는 대표적인 전략, 듀얼 모멘텀 같은 거 연 12회랑 비교해도 훨씬 적은 거죠. 네네, 확실히 적네요. 둘째는 이게 높은 확신도에 기반한 포지션 유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일단 시스템이 충분한 변동성을 보고 움직여야겠다 판단해서 포지션을 잡으면 웬만한 중견 과정의 변동에는 흔들리지 않고 다음 리밸런싱 신호가 나올 때까지 그 포지션을 비교적 오래 유지하게 돼요. 이게 왜 좋냐면 잦은 매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래 비용 있잖아요. 수수료, 세금, 슬리피지 같은 거. 그런 누수를 막고 또 의사결정 오류 가능성도 줄이면서 한 번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성과를 보려는 어떤 장기적인 관점을 반영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과최적화를 막는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예요. 12VR은 수백 개씩 복잡하고 임의적인 규칙들을 막 조합해서 과거 데이터의 아주 작은 잡음, 노이즈까지 완벽하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그런 접근이 아니에요. 대신에 평균 회귀, 테일 리스크 방어, 재귀성 기반 추세 수능 같이 명확하고 또 검증된 철학적 근거가 있는 소수의 핵심 원칙에만 의존하는 거죠. 과거 특정 구간에서 손실봤다고 해서 논리적인 근거나 일관성 없이 규칙을 그냥 막 덧붙이는 행위, 그 커브 피팅이라고 하죠.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려는 설계 사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게다가 분석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테스트 성과 계산할 때도 실제 기관 투자자들이 적용하는 수준으로 아주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거래 비용을 가정해요. 그래서 성과가 현실적이고 과대포장될 여지를 줄이고 있죠. 아하, 그렇다면 그 거래가 뜸하다는 게 그냥 비효율적이거나 시장 변화에 둔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을 효과적으로 걸러내고 또 과거 데이터에 지나치게 맞춰지는 그 과최적화 위험을 피하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만든 중요한 설계 철학의 결과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제 그 의미가 확 와닿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분석 자료에서도 CBVR을 다른 주요 퀀트 투자 패러다임들하고 비교하면서 그 독창적인 위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 자산군 사이의 상대적인 힘, 모멘텀하고 또 각 자산 자체의 절대적인 추세를 같이 보는 듀얼 모멘텀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경제 상황에 대비해서 주식, 채권, 원자재 같은 걸 분산 투자하는 올베더 포트폴리오 또는 그냥 순수하게 가격 추세만 따라가는 고전적인 추세 추종, 트렌드 폴로잉 전략 같은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CBVR은 이 중에 어느 하나에 딱 들어맞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게 분석의 결론입니다. 그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그렇죠. CBVR의 진짜 독창성은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먼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 있어요. 그리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금 상황에 가장 잘 맞는다고 판단되는 하위 전략 모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평균 회귀 전략을 쓰고 아주 극단적인 하락 위험이 보일 때는 테일 리스크 해지 전략, 스피츠나겔 방식, 또 아주 강력한 상승 추세가 확인될 때는 추세 추종 전략, 소로스 방식을 시스템이 알아서 선택해서 실행하는 거죠. 일종의 메타 전략 또는 적응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정 시장 상황에서는 성과가 좋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확 나빠질 수 있는 단일 스타일 전략들의 고질적인 문제, 그 스타일 편향성이나 스타일 붕괴, 스타일 크래시 위험 같은 걸 극복하려고 설계된 한 단계 더 진화한 형태의 접근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분석 자료에서는 이걸 슈퍼 스트래티지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오늘 CBVR 전략의 그 이론적 토대랑 분석 내용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게 단순히 기술적 규칙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평균 회귀라는 기본 작동 원리를 가지면서도 마크 스티치나겔의 그 생존 중시 철학, 또 조지 소로스의 재규성이나 추세 추종 이론 같은 거장들의 통찰을 예외 상황 대응 로직으로 아주 현명하게 통합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높은 리밸런싱 임계값으로 노이즈도 걸러내고 과최적화도 막는 장치까지 갖춰서 시스템에 어떤 견고함, 단단함을 더했다는 걸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내주신 CBVR 프레임워크 분석과 이론적 토대의 자료의 결론 부분에서도 이야기하듯이 CBVR은 단순히 과거 성과가 좋았다, 이걸 넘어서서요. 그 안에 담긴 어떤 철학적인 일관성, 또 의사결정 과정의 체계적인 규율, 그리고 다양한 시장 환경 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견고함까지 갖춘 그야말로 최상위 기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기관 등급, 인스티튜셔널 그레이드, 적응형 시스템으로 평가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투자 시스템이 자기의 핵심 작동 원리, 예를 들어 평균 회귀 같은 것을 특정 상황에서는 스스로 부정하고 뒤집어야 하는 규칙, 추세 추종 같은 것까지 내장하고 있다면 과연 진정으로 일관성 있고 견고한 투자 시스템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쩌면 이렇게 겉보기에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아이디어들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현명하게 결합하고 조화시킬 때 예상치 못한 강력한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신의 투자 철학이나 시스템 안에서는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작동할 때 더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또 다른 아이디어 조합은 없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지적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이나 CBVR 전략 전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위점프 투자전략연구소의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한번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질문이나 협의가 필요하시다면 여기로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